자, 그렇게 그 발달해온 미술이다 보니까 회화 장르 가운데 역사화를 갖다가 가장 중요한 장르로 발달시키게 됩니다. 서양 회화하고요, 우리 회화 비교해보면 장르가 서로 상통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서양의 초상화, 우리 인물도. 서양의 정물화, 우리 김영절지, 그릇들, 꽃까지 그린 거, 그런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양의 풍경화, 우리 산수화. 우리 풍속화, 서양에서는 장르 페인팅이라고 합니다. 서로 다 상통하는 장르들. 뭐 사람이 다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술도 비슷비슷하죠. 그렇게 발달해 왔어요. 그런데 서양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발달한 장르. 그래서 모든 장르 가운데 가장 위에 있는 장르라고 생각했던 장르. 옛날 서양 사람들은 이 역사화라는 장르가 모든 회화 장르 가운데 가장 위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발달해온 역사화, 우리는 없어요. 바로 여기서 우리 미술과 서양 미술의 큰 차이를 보게 됩니다. 서양 미술은 인간 중심적인 미술이다 보니까요. 역사라는 게 뭡니까? 인간의 이야기죠. 휴먼 드라마예요. 휴먼 드라마 가운데서도 아주 대단한, 중요한, 위대한 이런 인물들이 펼친 그런 사건들,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묘사한 게 역사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역사화가 서양에서는 이제 많이 발달하게 되는데, 우리가 유럽의 미술관 가서 봤을 때 아주 화면이 크다, 굉장히 큰 그림이고 사람이 많이 등장한다, 그러면 대부분 역사화예요. 바로 이런 역사화가 서양에서는 고도로 발달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자크 루이 다비드라고 하는 프랑스의 신고전주의 화가가 그린 나폴레옹의 대관식이라는 그림입니다. 사실 나폴레옹을 그린 그림은 매우 많습니다. 뭐 알렉산더 대왕을 그린 그림도 매우 많고, 클레오파트라를 그린 그림도 매우 많고, 뭐 소크라테스라든지 꼭 군주나 어떤 전쟁 영웅이나 이런 사람 외에도 학자, 예술가, 기타 다양한 사람들이 역사화의 주제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그림도 역사적인 장면을 묘사한 거죠. 바로 나폴레옹이 황제의 자리에 오르는 모습을 표현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도 굉장히 커요. 폭이 거의 한 10m 가까이 됩니다. 높이는 6m가 넘어요. 그래서 그 웬만한 공간 안에는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아주 큰 그림으로 그려진 그림인데, 지금 그림 아래쪽 중앙쯤에 보면 나폴레옹이 보입니다. 나폴레옹이 서서 샤를마뉴의 관이라고 하는 크라운 관을 들고 있어요. 바로 그 아래에는 조세핀, 황후가 되는 조세핀이 무릎을 꿇고 있고요. 나폴레옹 뒤에는 그 교황 비오 7세가 있고, 성직자들, 그 다음에 신하들, 사신들, 많은 사람들이 이 나폴레옹의 대관식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장소는 파리의 노틀담 성당이고요. 지금 성당 안으로 빛이 비쳐 들어와서 나폴레옹을 아주 환하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황제의 자리에 오를 때 그 대관식 집전을 누구에게 부탁했느냐? 교황한테 부탁했어요. 이게 전통이거든요. 그래서 황제가 로마에 가든지, 왕이 로마에 가든지, 아니면 교황이 왕이 있는 곳, 황제가 있는 곳으로 오든지, 어쨌든 이렇게 해서 교황이 그 집전을 하게 되는데, 나폴레옹이 교황을 파리로 초청했습니다. 교황이 흔쾌히 수락했어요. 근데 두 사람 사이가 좋았느냐? 아니에요. 나빴어요. 나빴습니다. 나빴는데도 불구하고 왜 흔쾌히 수락해서 파리까지 왔느냐? 이 대관식을 집전하게 되면 황제의 관을 교황이 씌워주게 되죠. 나폴레옹한테. 그러면 나폴레옹은, 자, 여기 단에 그 아래에 쿠션이 있어요. 여기 무릎 꿇고 교황이 씌워주는 관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황이 이 대관식을 집전하면서 관을 황제에게 씌워줄 때 전 유럽이 다시금 세상 확인하게 될 거라는 거죠. 확인하게 될 내용은 뭐냐? 나폴레옹보다 교황이 위라는 겁니다. 가톨릭 교회가, 교황이 유럽의 진정한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 상징적인 모습을 이 대관식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흔쾌히 수락하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황제의 관을 수여할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교황이 일어서서 이제 샤를마뉴의 관이라는 황제의 관을 받아서 나폴레옹한테 씌워주려고 하는데 여기 무릎 꿇고 있어야 하는 나폴레옹이 저벅저벅 단 위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교황 앞에 우뚝 서요. 마주보고 섭니다. 교황이 당황하겠죠. 무릎 꿇고 있어야 그 위에 자기가 씌워주는데 자기 앞에 이렇게 우뚝 서 있습니다. 어떡합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나폴레옹은 교황을 바라보더니 관을 빼앗아요. 그리고 뒤돌아서서 자기 머리에 자기가 직접 씌웁니다. 교황이 엄청나게 무참해지는 순간이죠. 그러니까 유럽의 진정한 중심, 유럽의 진정한 권력은 교황이 아니라 자기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머리에 씌웠던 관을 지금 다시 벗어서 무릎 꿇고 있는 황후 조세핀에게 씌워주려는 모습을 그린 그림이 유명한 나폴레옹의 대관식이라는 그림입니다. 사실 처음에는 화가도 나폴레옹이 자기 자신의 머리 위에 직접 관을 씌우는 모습을 그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그거는 지나치게 교만해 보이겠죠. 지금 교황도 와 있는데 그렇게 그림으로 남기는 거는 아무래도 부담이 됩니다. 화가 입장에서. 그래서 조세핀 황후한테 가서 설득했다 그러죠. 황제가 자신에게 씌웠던 관을 황후께 씌우려고 하는 장면으로 그릴 수 있도록 황제를 좀 설득해 주세요. 황제가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머리에 관을 씌우는 모습을 그리는 것은 아무래도 제가 보기엔 좀 아닙니다. 이 영원히 남을 그림인데, 영원한 기록인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조세핀한테 이야기하니까 조세핀의 입장에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림의 주인공이 누가 되겠습니까? 자기가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좋다고 생각하고 황제한테 가서 그렇게 설득을 하고 결국 이렇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어쨌든 그러나 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 나폴레옹이 중심이라는 거죠. 나폴레옹이 유럽의 어떤 중심, 유럽의 모든 어떤 그 권력 가운데서도 최고의 권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그림을 보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적인 사건, 꼭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역사적으로 검증할 수 없다 하더라도 어떤 신화라든지 전설 속에 심지어 뭐 성경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렇게 큰 화면에다가 하나의 휴먼 스토리로 그려지면 어떤 이야기가 있는 내러티브가 있는 스토리로 그려지게 되면 우리가 그 그림을 역사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화가 서양에서는 발달하게 되는데 바로 휴먼 드라마를 중시한 인간 중심의 미술이었기 때문에 역사화가 발달했다. 우리도 역사적으로 위대한 위인들, 영웅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순신.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런데 조선시대 화가들이 이순신의 그 위대한 그런 승리들, 전투들, 그 애국심, 이런 것을 그림으로 형상화했느냐? 그런 적 없어요. 세종대왕, 얼마나 위대한 왕입니까? 한글 창제하신. 전 세계 어디다 내놔도 이런 왕 없죠. 그런 왕. 그러면은 조선시대 때 그 후에, 세종 이후에, 세종의 그 업적을, 세종의 인간적인 그런 어떤 성취를, 그런 것들을 우리 화가들이 그림으로 그렸느냐? 그런 거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역사화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화가 서양에서 발달했다라는 얘기는 서양은 그만큼 인간 중심적인 그런 문화를 발달시켰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서 서양에서 발달한 관념 가운데가 하나가 개인에 대한 관념, 개인주의, 이런 게 서양에서 발달하게 되었다는 거죠. 인간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개인을 중시하게 되고 개인주의가 발달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서양이 인간 중심적이라는 것은 세계와 맥락으로부터 인간을 분리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 인간에게만 초점을 맞출 수 있다는 거죠. 우리한테는 이게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도 많이 서구화됐죠, 지금. 그래서 서구적인 가치를 우리가 내면화한 측면이 많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하고 서양하고는 차이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양 사람들은 뭐 영어로 이야기하면 아무나 유가 될 수 있죠. 당신이 될 수 있지만 우리는요 세계와 맥락으로부터 인간을 그렇게 쉽게 분리할 수 없어요. 그 사람만 보고 유라고 할 수가 없어요. 너, 당신 이렇게 지칭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맥락을 보죠. 우리가 명함 교환하는 것도 그런 거죠. 그 사람을 뭐라고 불러야 될지, 이 사람이 어느 회사의 부장이구나, 부장님,
맥락이 고려가 돼요. 그래서 그 맥락을 고려해서 그 사람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계화 맥락으로부터 인간을 분리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결혼을 해도 개인 대 개인의 어떤 약속, 계약, 그거로만 보는 게 아니라 집안과 집안의 약속, 계약, 이런 거 봅니다. 그래서 뭐 지연이니 학연이니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서양은 저맥락 사회다. 반면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은 고맥락 사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사람을 사회나 다른 인간으로부터 쉽게 분리할 수가 없어요. 반면에 서양에서는 사람을 사회나 다른 인간으로부터 쉽게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탄생하게 됐다는 거죠. 그 개인을 우리가 영어로 인디비주얼이라고 하죠. 인디비주얼이라는 말이 어디에서 왔는가? 디바이드에서 왔다는 거죠. 나눈다. 근데 나눴는데 더 이상 나눠지지가 않는다. 그게 인디비주얼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나눠지지 않는다. 즉 다른 사람과 다르다. 공통점이 없는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질, 거기에 주목해 본다. 물론 공유하고 있는 게 많이 있겠죠. 서로 다른 사람하고 나하고 갖고 있는 거 같은 거 또는 비슷한 거 많이 있겠죠. 그런 거 말고, 그런 보편적인 부분 말고 특수한 부분, 특별한 부분, 그래서 개인적인 부분, 그렇게 디바이드가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나누어지지가 않는 부분, 그 부분이 바로 개인인 거죠. 그것이 개체고 개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인디비주얼은 독립적인 존재예요. 다른 데 속해 있지가 않고 독립적인 존재예요. 어떤 집안의 사람이나 어떤 지역의 사람이나 어떤 학교나 직장의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라는 거죠. 개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 인디비주얼리즘, 개인주의에 입각해서 보면, 개인의 관념에서 입각해 보면 개인이란, 한 사람의 인간이란 독립적인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아이들을 키울 때도 독립심 먼저 키워주려 하고, 고유한 존재라는 거, 특별한 존재라는 거, 그러니까 어떤 보편적인 존재가 아니라 특별한, 특수한 존재라는 거, 개인적인, 독립적인 존재라는 거, 이거를 갖다가 아이들한테 먼저 주입시켜 주려고 그러죠. 그런데 전통적으로 보면 개인주의라는 관념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느낄 때, 요즘은 좀 덜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로 가면 훨씬 더 이기주의하고 구별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주장이나 개인의 어떤 이해나 이런 것을 앞세우는 사람은 그게 당연한 것일지라도 이기주의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런 관념. 그래서 서양은 이런 인간 중심적인 사고를 발달시키고 개인을 중시하는 사고를 발달시키다 보니까 그들 중에 아주 뛰어난 사람들을 우리가 영웅이라고 부르거나 천재라고 부르거나 이렇게 구별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들을 찬미하고 그들의 가치를 갖다가 인정해주고 그리고 그것을 배우고자 하는 이런 어떤 열망이나 열의를 가지게 되고 그런 것을 예술로 표현하게 되면 역사화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미술이 서양에서는 발달하게 됐는데 우리는 이런 미술이 거의 발달하지 않았다. 물론 역사 주제를 아예 한 점도 안 그렸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이를테면 부산진 순절도, 임진왜란 때 부산진의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과 싸우다가 죽은 사람들 그 애국심을 기리는 그림, 그런 그림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근데 몇 점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떤 인간 중심적인 가치를 현양하는 개인의 어떤 위대한 업적이나 성취를 찬미하는 이런 문화가 별로 발달하지 않았다. 그런 걸 그닥 중시하지 않았다. 역사가 발달하지 않았다는 측면을 조각이라는 입체 조형물 측면에서 보면은요, 거리에 위대한 위인의 조각상, 동상이 우리는 없었다. 조선시대 때 그런 거 우리가 이제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제 서양과 구분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양 미술에서는 보면은요 이렇게 개인의 표현 또는 사적 정서의 표현 이런 것들이 이제 중시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그림이 이 베르메르의 진주 귀고리 소녀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죠. 표정이 굉장히 미묘합니다. 이런 표정은 아주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독특하고 고유한 표정이기도 하지만 10대 소녀, 어떤 젊은 여인에게서만 볼 수 있는 또 표정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여인이 보여주는 이런 표정, 굉장히 미묘한 표정인데요. 우리 옛 미술을 보면 초상화 많이 그려져 있지만 대체적으로 근엄한 표정의 인물들이 많아요. 주로 양반 사대부들을 많이 그렸고 이런 미묘한 표정 같은 거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가 하면 게르스틀이 그린 웃는 자화상, 웃는 자신의 모습을 그린 건데요. 이 웃음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아주 호쾌하고 즐거운 웃음처럼 보입니까? 그렇지가 않죠. 뭔가 좀 이질감이 좀 느껴져요. 웃긴 웃는데 이 그림 속의 인물이 내가 웃는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웃고 있느냐?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유부녀예요. 유명한 작곡가 쇤베르크의 아내입니다. 둘이 야반도주 했어요. 그런데 여인이 돌아가겠다 그럽니다. 아이들 생각하니까 내가 어미가 돼서 이렇게 젊은 남자 만나갖고 사랑에 빠졌다고 이렇게 아이들 버리고 가는 건 아닌 것 같다. 당신을 사랑하지만 어쩔 수가 없다. 나는 돌아가야 되겠다. 애들 생각해서라도 가야 되겠다. 게르스틀이 막 울며 매달립니다. 그래도 돌아가요. 게르스틀은 좌절감과 허무감에 빠지게 되고요. 화가가 붓을 놓게 돼요. 그렇게 괴로워하던 어느 날 거울을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웃고 있는 거예요. 웃는 줄도 몰랐는데 이렇게 웃고 있습니다. 자기의 모습, 자기의 모습을 보고서는 붓을 들었어요. 다시. 그리고 그 모습을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잃고 허탈해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웃는 모습을 그린 건데 이 그림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자살합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자기의 내면 이런 어떤 인간의 감정, 어떤 이런 사적 정서 이런 걸 표현하는 것을 서양 미술은 고도로 발달시키게 된다. 장르 측면에서 역사화가 발달하게 됐고 또 사람을 표현하는 데서는 이런 다양한 표정과 인상을 묘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아까 말씀드린 것의 연장선상인데 개인을 중시하는 서양은 독립심을 중시하는 이런 문화를 발달시키게 되고 우리는 인터디펜던스라고 할 수 있죠.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가 서로를 돕는 어떤 이런 문화를 발달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저스트유가 불가능하다 그러죠. 그래서 맥락을 따라서 부장님이라고 부르거나 아버지, 선생님, 아저씨 등 맥락이 바뀌면 호칭이 바뀌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간 중심적인 문화를 발달시키다 보니까 서양 미술이 발달시킨 표현법이 투시원근법입니다. 그래서 저 그림을 보면 호베마라는 화가가 그린 미델 하르니스의 길이라는 그림인데요. 2차원 평면에 그렸지만 3차원 공간이 그대로 느껴져요. 그래서 나무들이 가로수로 쭉 늘어서 있는데 저 길 끝으로 갈수록 나무들이 점차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길도 폭이 같은 길임에도 불구하고 뒤로 갈수록 좁아져요. 그래서 나무도 크기가 줄어들고 길도 폭이 줄어들면서 한 점에서 만납니다. 그 점을 우리가 소점 혹은 소실점이라고 이야기하게 되죠. 그래서 그 소실점을 향해서 모든 사물이 줄어드는, 그래서 이 체계적으로 합리적으로 공간이 표현이 되는 이런 원근법을 서양에서는 발달시키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없었던 원근법이죠. 우리는 맥락을 따져봤어요. 그래서 밑에서 위로 쳐다볼 때, 또 여기서 깊이 들여다볼 때, 넓게 펼쳐져서 볼 때, 이런 맥락들을 따져서 봤는데, 고원법, 심원법, 평원법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도 좀 우리가 재미있게 들여다볼 그 원근법이 역원근법이에요. 역원근법. 무슨 얘기냐? 사물이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작아지잖아요. 원근법상으로 보면. 그쵸? 아까 그 미델 하르니스의 길 보면 나무들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자, 여기 앞에 있는 나무죠. 이 나무 사이즈 보세요. 뒤에 있는 나무 보세요. 어느 게 더 큽니까?
뒤에 있는 게 훨씬 더 커요. 뒤로 갈수록 커져요. 우리 옛 그림 보다 보면은요, 이렇게 뒤로 갈수록 커지는 이런 이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집을 그렸는데 집이 뒤로 갈수록 커져요. 책을 그렸는데 책이 뒤로 갈수록 커져요. 이런 그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화가는 이제 현대 화가죠. 김선두 화백이 그린 남도 어머니의 땅이라는 그림인데 옛 여원근법을 그대로 활용해서 그린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래서 뒤로 갈수록 이렇게 나무들이 커지는 이런 모습으로 표현했습니다. 왜 그런가? 자, 내가 중심이 되는 투시원근법. 투시원근법이라는 건요, 나를 중심으로 하는 세계관이 만들어낸 그런 표현법이에요. 내가 여기 있을 때 이 반대, 내 정반대되는 곳을 바라보면 거기 소실점이 생기고 사물이 수학적 비례에 맞춰서 정연하게 줄어들어요. 내가 이쪽을 보면 여기 소실점이 생겨서 정연하게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를 보느냐,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 투시원근법적인 표현은 거기에 종속돼서 표현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건근법 같은 사고는 어떤 사고에서 나오는 것이냐, 내가 중심이 돼서 세계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요, 내가 이 세계로부터 일단 벗어나요. 그리고 이 세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삼자적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나는 서양 사람들은 1인칭 시점에서 보는데 우리는 항상 3인칭 시점으로 보는데 익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점이 있어요. 여기 점을 찍어요. 그리고 이 점 뒤로 이제 세계가 점점 펼쳐지겠죠. 우주가 뒤로 물러나면서 펼쳐지겠죠. 그런데 펼쳐지면 어떻게 됩니까? 뒤로 갈수록 점점 커져요. 우주는 뒤로 갈수록 점점 커져요. 이 점으로부터 뒤로 갈수록 점점 커져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이 무의식적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 이런 그림을 그릴 때 뒤로 갈수록 크게 그리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뒤로 갈수록 공간은 점점 더 넓어지고 더 높아지고 더 펼쳐지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뒤로 갈수록 크게 그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 중심이냐, 삼자적 입장에서 전체를 먼저 고려하느냐, 바로 이런 어떤 의식과 태도가 미술에 이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인간 중심적인 어떤 특질을 서양 미술이 발달시켰다면 그 다음에 사실적인 재현을 중시한 서양 미술의 모습도 또 이제 서양 미술 작품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은 파르테논 신전인데, 지금 이 파르테논 신전 건물 자체가 여기 박공이라는 부분이 보입니다. 삼각형 부분인데 여기 있던 조각들이 지금 대형박물관에 있어요. 영국의 엘긴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돈을 주고, 그 당시 이제 튀르크가 여기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 사온 거죠. 그러니까 영국은 지금도 합법이라 그러는데 그리스는 불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돌려달라고. 바로 그 조각이 그 대형박물관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 조각상이에요. 삼각형 박공 형태로 지금 조각들이 늘어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가운데 있는 조각이 사라졌는데 가운데 뭐가 있었느냐, 제우스가 앉아 있었고요. 제우스 머리에서 탄생한 아테나 여신이 서 있었습니다. 바로 그 모습이 표현되어 있었는데 세월이 오래되다 보니까 2500년 전 조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각들은 다 사라졌고 나머지 조각들도 많이 파괴가 됐어요. 그래서 머리가 떨어져 나가거나 팔이 떨어져 나가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2500년 전 조각인데 너무나 사실적인, 그래서 지금 손 떨어져 나가고 발 떨어져 나갔지만 이 디오니소스 신상으로 여겨지는 이 조각 보다 보면은 마치 사람이 우리 앞에 있는 것 같아요. 돌이 우리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우리 앞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아주 생생한 사실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2500년 전에 그리스 사람들이 이런 조각 만들었어요. 이 이런 표현 전통이 로마를 거쳐서 유럽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유럽의 사실주의 미술이 뿌리를 내리게 되죠. 근데 이것은 서양에서만 발견되는 독특한 특징이에요. 그 얘기는 이런 사실적인 표현이 보편적으로, 문명 전체 보편적으로 이렇게 고도로 발달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리스에서 비롯돼 갖고 유럽으로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게 됩니다. 검투사상도 보세요. 글라디에이터죠. 지금 적이 말 타고 위에서 도끼로 찍으면서 공격하니까 방패 들어서 막고 있고, 적을 찌르기 위해서 뒤쪽 손이 안 보이는데 와인드업 하는 자세예요. 창이나 칼을 들었을 텐데 세월이 오래돼서 다 떨어져 나갔어요. 이렇게 아주 사실적인 조각. 사모트라키의 승리의 날개도 마찬가지죠. 머리 떨어져 나가고 오래돼서
그렇지만 얼마나 생생하게 사실적인 모습을 보여주는지 모릅니다. 배꼽이 다 드러나려고 그러죠. 천이 너무 얇으니까 온몸을 휘감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 천이 아니라 돌이라는 거죠.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돌을 쪼아서 이런 표현을 이룬 미술이 서양 미술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적인 전통이 발달했다는 거죠. 이런 사실주의 미술이 왜 고대 문명 가운데 그리스에서만 발달했는가? 다른 어떤 문명에서도 발달하지 않고, 그것은 그리스 사람들이 논쟁을 중시해서 모순을 드러내는 것, 이런 것에 능했고, 그리고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을 중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자유롭게 토론하면서 미술가들의 작품에 대해서도 비평할 수가 있죠. 옷 만드는 사람이 볼 때 옷은 저렇게 휘날리지 않아. 그러면 고쳐야 돼. 그리고 날개 보면서 사냥꾼이 새 날개는 저렇지 않아. 그러면 또 고쳐야 돼. 그래서 비판, 수정, 이런 진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다른 고대 문명하고 다른 특질을 보이게 됐다는 거죠. 다른 문명에서는 파라오 또는 천자, 이 왕이 모든 권력을 다 장악하고, 모든 권력을 다 장악하고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어떤 규범이 정해지면 그 규범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리스 사람들은 토론을 합니다. 시민들이 모여서 민회에서 토론하고, 심지어 재판할 때도 소크라테스에게 사형 언도를 내릴 때도 시민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해서 토론해서 결정을 내린 거죠. 그런 것들이 서양 미술의 그 그리스 미술의 사실성을 발달시켰다. 기독교가 이제 유럽을 지배하게 되는 중세 때는 그런 사실적인 전통이 사라져요. 기독교는 현세적인 문화는 아니죠. 그래서 저 1000년 동안 가라앉았다가 르네상스 시대가 돼서 다시 고전 미술이 부흥하면서, 고대 미술이 부흥하면서 이렇게 사실적인 표현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빈치가 그린 자궁 속의 태아, 이렇게 아주 그 회복까지 해가면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카라바조가 그린 의심하는 도마는 예수님 창 찔린데 진짜 창 찔렸나 손가락을 집어넣어 보면서 놀라는 어떤 도마의 이미지. 이렇게 성화인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성스럽다기보다는 굉장히 사실적인, 그래서 굉장히 세속적인 느낌이 드는. 지금 보시면은요, 옷이 다 타졌죠. 예수님 제자면 거룩하게 그릴 수 있잖아요. 근데 옷 다 타졌어요. 그리고 이 손에 보세요. 손톱 때가 이렇게 다 있어요. 그런 손가락이 예수님 이 옆구리에 들어갔으니까 감염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이렇게 사실적으로 그리는 전통이 서양에서는 발달하게 됩니다. 근데 자연 속에도 이런 사실주의자들이 있어요. 지금 보시는 이 나뭇잎 나비. 지금 보시면 나뭇잎 같이 보이는데 사실 나비가 날개를 접고 앉은 거예요. 진화 과정에서 멸종하지 않기 위해서, 천적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뭇잎처럼 자기 모습을 이렇게 바꾼 겁니다. 사실주의죠. 그런가 하면 자벌레. 꼭 나뭇가지 같아요. 자벌레가 이렇게, 이것도 천적의 눈을 피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주의란 결국은 보는 자의 눈을 속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그렇게 보는 자의 눈을 속이는 그런 그 미술로 서양 미술이 발달했다. 그 얘기는 눈을 사로잡는다는 거죠. 그래서 서양 미술이 세계를 어떻게 보면 시각적으로 지배하게 되는, 우리도 서양 미술을 많이 받아들이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흐름을 낳았다. 물론 그렇다고 서양 미술이 우리 미술보다 우월하다, 다른 문명의 미술보다 우월하다, 그건 아닙니다. 그만큼 현세적이고 현실적인 힘이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발달한 거라고 할 수 있겠고요. 시간 관계상 이런 부분들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양 미술은 개인이나 어떤 개체나 특수한 것보다는 전체, 보편적인 데 더 중심을 두었는데요. 그거는 동양 미술이 기본적으로 어떤 관계, 세계가 이루는 관계, 자연이 이루는 관계, 인간이 이루는 관계, 이런 것을 중시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서양 미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지향은 항상 개인, 그리고 인간, 이런 거였다면 동양은 전체, 그리고 자연, 이런 쪽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각적 표현의 측면에서 보면은요, 그 서양 미술은 굉장히 그 감각적인 미술을 발달시키게 되어서 관능적인,
에로티시즘의 미학 이런 것을 우리가 아주 강렬한 인상으로 보게 되는데요. 부구로가 그린 비너스의 탄생 같은 그림도 보시면은 아주 아름다운 이런 그림이지만 또 다른 편으로 보면은 굉장히 관능적인 이런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카바넬이 그린 비너스의 탄생도 지금 탄생하자마자 취하고 있는 포즈가 얼마나 관능적인 포즈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굉장히 뇌세적인 이런 포즈를 취하고 있죠. 사실 이런 포즈 취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 포즈 취해 보려면은요, 허리 아래는 모로 눕고 몸은 다시 저 바닥으로 돌려 눕는데 고개를 이쪽으로 돌린다. 굉장히 어려운 자세예요. 그런데 비너스는 왜 일부러 이렇게 어려운 자세를 취하고 있을까요? 그럴 때 화가가 보는 시점, 즉 우리 관객이 보는 시점에서 가장 이 바디 라인이 아주 생동감 있게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감각을 중시하다 보니까 관능을 중시하게 되고 그래서 서양에서는 예술이냐 외설이냐 이 논쟁이 일찍부터 발달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상파 미술 같은 굉장히 감각적인 미술, 우리의 시각을 아주 강렬하게 자극하죠. 화사하고 아름다운 색상으로 이런 미술을 발달시키게 되고요. 바로 이런 이제 감각이 우리에게는 하나의 지성으로 이렇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와인 맛을 감별하는 거, 훌륭한 좋은 음악을 구별해내는 거, 훌륭한 미술 작품을 구별해내는 거, 이런 게 다 고도의 감각을 필요로 한다는 거죠. 그런 감각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서양 미술은 발달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런 장난스러운 그런 이제 설치를 할 때도 있죠. 지금 보시는 것은 얀 반 데르 바르트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요. 이 가운데 뭐가 그림인지 구별이 되십니까? 보시면 문이 두 개가 있죠. 손잡이도 있고, 그리고 여기 바이올린이 있어요. 프레임도 있고, 이 가운데 뭐가 그림이겠습니까? 바이올린이 그림이죠. 바이올린이 그림입니다. 다 실물 같아요. 서양 미술이 워낙 사실적인 미술로, 감각적인 미술로 발달해 오다 보니까 이런 이제 장난스러운 이런 미술이 발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집안에 이 그림은 체스워스 하우스라는 영국의 유명한 귀족의 저택에 있는 그림인데, 이를테면 이런 거죠. 평소 때는 문 닫아놨다가 손님들 오면 이제 문을 열어놓고 보여주는 거죠. 안에서 실내악기 연주가 된다. 그러면 이제 집주인이 연주자한테 부탁합니다. 우리 집에 명품 바이올린이 있으니까 저걸 한번 연주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바이올리니스트가 가서 연주하려고 잡으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잡히죠. 그림이니까. 놀라고 사람들도 놀라서 쳐다보면 집주인이 이야기하겠죠. 저건 진짜가 아니라 그림입니다. 바로 이 눈속임 그림이라고 합니다. 눈속임 그림이라고 하는 그림인데, 서양 미술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 자체가 바로 이런 문화도 발달시켰다, 이런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서양 미술은 인간 중심적인 미술, 또 사실적인 미술, 감각적인 미술, 이런 특징을 가지고 발달해 왔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미술과 특별히 구별되고 구분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강의는 저희 아티피오 유튜브에서도 편집본으로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요. 유튜브 아티피오 채널도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채널 예스에서 댓글 달아주신 분들 15분 추첨해서 상품권 10,000원 드리니까요. 기다려 주시고요. 현장에서는 사은품 있으니까 꼭 잊어버리지 마시고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찾아오셔서 모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